4. 인간이란 얼마나 변덕스런 존재인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 결심을 실천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을 찾아내어 그 행운에 감사한 나였구만. 나 역시 나약한 인간인지라 저녁 어스름까지 계속 우울과 고독과 싸우다가 결국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정부인 딘 부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이곳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구실을 대며 내가 식사하는 동안 옆에 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딘 부인이 수다쟁이여서 내 흥미를 일깨우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기를 바랐다. 여기에 산지도 꽤 오래되었죠. 내가 운을 떼었다. 16년이라고 했던가요? 18년이 되었지요. 이 댁의 전 주인 마님이 시집 올 때 시종 들리고 따라왔으니까요. 마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전 주인께서 집안 일을 맡기시며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지요.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래도 그녀는 자기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사실 난 그녀에 관한 이야기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그녀는 움켜진 손을 양쪽 무릎에 하나씩 올려놓은 채 불그레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쑥 말했다. 아,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동안 참 많은 변화를 목격했겠어요. 그랬죠. 불행한 일도 많았어요. 옳으니 이제 집주인 가족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되겠군. 이제부터 시작하기 알맞은 화제야. 그리고 그 예쁘장한 젊은 과부가 이고장 사람인지 아니면 그 무뚝뚝한 토박이들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지방 출신인지도 알고 싶어.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나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세놓고 위치로 보나 집 자체로 보나 훨씬 그보다 못한 곳에 굳이 살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에게 이 저택을 유지할 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돈이야 많지요.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게다가 해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있죠. 이것보다 더 좋은 저택에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엄청난 구두쇠예요. 설사 스르시크로시 저택으로 이사올 작정이 있더라도 마땅한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수백 파운드를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걸 참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 혈혈단신인 사람이 그토록 재산에 욕심이 많다는 게 이상할 정도이죠. 그에게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네, 하나 있었지만 죽었죠. 그럼 그 젊은 부인, 그러니까 히스클리프 부인은 죽은 아들의 아내였나요? 그렇죠. 그 부인은 원래 어디 사람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주인님의 따님이세요. 그분의 처녀적 이름은 캐서린 린턴이었죠. 제가 그 가엾은 분을 키웠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이 저택으로 옮겨와 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아가씨와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뭐라고요? 캐서린 린턴이라고요? 그 남편 이름이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주인님의 따님이고 그분의 처녀적 이름이 캐서린 린턴이네. 린턴은 결혼하고 린턴하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처녀적 이름이 캐서린. 캐서린 린턴이었죠. 그 앞에 나오죠. 그분의 처녀적 이름은 캐서린 린턴이었죠. 훨씬데.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유령으로 나타났던 캐서린은 아닌 게 확실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전 주인 이름이 린턴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은쇼는 누구죠?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살고 있는 헤어튼 은쇼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친척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린턴 부인의 조카랍니다. 그럼 그 젊은 부인의 사촌이겠군요. 그렇죠. 게다가 그녀는 자기 남편과도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외사촌이고 다른 한쪽은 고종사촌이었죠. 히스클리프 씨와 린턴 씨의 여동생이
결혼한 사이였으니까요. 워더링 하이츠의 거실 현관문에 은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던데 유서 깊은 가문이었나요?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이었죠. 헤어턴이 은쇼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랍니다. 우리 집 그러니까 린턴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캐시 아저씨인 것처럼 말이죠. 캐시 아가씨인 것처럼 말이죠. 워더링 하이츠에 가셨었어요? 주제넘은 줄은 알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입니까?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무척 아름다운 분이더군요. 하지만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던데요. 저런 가엾으라 그럴 거라 짐작은 했어요. 집주인 양반은 어떻던가요? 약간 거친 사람 같은데요. 디인 부인. 그 사람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칠기는 톱날 같고 단단하기는 현무암 같죠. 그분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나운 사내가 되기까지는 필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내력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 같은 내력을 갖고 있죠. 그의 내력에 관해서는 훤히 알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였는지, 맨 처음 어떻게 돈을 벌어들였는지 하는 것만 빼면 말이에요. 헤어트는 깃털도 나지 않은 채 쫓겨나는 뱁새 새끼처럼 자신의 집을 빼앗겼답니다. 그런데 그 불운한 아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교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본인뿐일걸요. 그럼 디인 부인,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그 사람들 얘기 좀 들려줘요. 지금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으니 1시간만 앉아서 얘기를 해줘요. 물론 그렇게 해드려야죠. 지금 바느질감을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옆에 앉아 있을게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몸을 들들 뜨시는 게 감기에 걸리셨더군요. 감기를 물리치려면 죽이라도 좀 드셔야 할 거예요. 그 중후한 부인은 서둘러 방을 나갔고 나는 불 쪽으로 더 가까이 몸을 움켜렸다. 머리는 뜨거웠지만 몸은 이슬이슬 추웠다. 게다가 흥분이 온 신경과 뇌를 관통하여 분별도 지각도 없는 바보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불편하다기보다는 어제와 오늘 일로 파생될 심각한 결과가 두려워졌다. 곧 디인 부인은 김이 나는 죽그릇과 바느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죽그릇을 벽난로 안쪽의 시렁에 올려놓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사교적일 수 있다는 것이 흡족한 듯 했다. 그녀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가보고 시작. 여기 좀 띄워져 있어요. 여기도. 제가 이 집에 와서 살기 전에는 거의 언제나 워더링 하이츠에서 지냈어요. 제 어머니가 헤어턴의 아버지인 힌들리 은쇼 씨의 유모였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내가 한번 확인을, 도표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집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잔심부름을 하고 건초 만드는 일을 거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일손이 부족하면 바로 도울 수 있도록 농장에서 어슬렁거리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이었어요. 추수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을 거예요. 당시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으로이셨던 은쇼 씨가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어요. 조셉에게 며칠 동안 할 일을 이루고는 힌들리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와 제가 죽을 먹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당신 아들한테 말씀하셨죠. 내 귀여운 아들아, 난 오늘 리버풀에 간단다. 무얼 사다 줄까? 갖고 싶은 걸 말해보렴. 하지만 작은 물건이라야 한다. 거기까지 걸어서 갔다 와야 하니까. 리버풀은 여기서 60마일이나 떨어져 있단다. 아주 먼 거리지. 힌들리 도련님이 바이올린을 갖고 싶다고 말하자 주인으로는 캐시 아가씨에게 물으셨지요. 당시 아가씨는 6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마구간에 있는 어느 말이라도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말 채찍이 갖고 싶다고 했죠. 주인으로는 제게 묻는 것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이따금 음할 때도 있으셨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주인으로는 주머니 가득 사과며 배를 사오겠다고 약속한 다음 당신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는 출발하셨지요. 주인으로는 안 계신 사흘은 우리 모두에게 길게 느껴졌어요. 어린 캐시 아가씨는 아빠가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고 자꾸 물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은쇼 부인은 주인어른을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한 시간 뒤로 미루셨어요.
그러나 주인 어른이 돌아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이들은 대문까지 달려나갔는데도 지쳐버렸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마님은 아이들을 깨우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올 때까지 깨어 있겠다고 애원했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문고리가 살며시 들려 올려지더니 주인 어른이 들어오셨지요. 주인 어른은 의자에 털썩 앉아 끌끌 웃으시고는 꽁꽁 신음소리를 내며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니 다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국 땅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이셨어요. 게다가 막판에 죽을 고생을 했지 뭐야. 주인 어른은 돌돌 말아서 팔에 끼고 온 외투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여보, 내 평생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처음이야. 신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요. 마치 악마가 보낸 것처럼 피부색이 꺼멓긴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캐시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들여다보니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검은 머리 소년이었어요.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아이였지요. 정말 그 아이의 얼굴은 캐시 아가씨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바닥에 내려선 그 아이는 주위를 빤히 둘러보더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계속 되풀이하여 내뱉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나고 마님은 당장 그 아이를 밖으로 내쫓을 기세였지요. 마님은 발끈하시며 집에도 먹이 살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시 아이까지 집으로 데려올 생각을 했느냐. 그 아이를 어쩔 작정이냐. 혹시 미친 게 아니냐며 주인 어른을 다그치셨어요. 주인 어른은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지쳐서 거의 반죽음 상태였고 마님은 계속 쏘아붙이고 계셔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뿐이었답니다. 리버풀 거리에서 집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벙어리나 마찬가지인 그 아이를 발견한 주인 어른은 아이를 집어들고 사람들에게 네 집 아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주인 어른은 시간도 여비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흩은 돈을 쓰기보다는 얼른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이를 발견한 이상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주인 마님의 툴툴거림도 잠잠해지자 은쇼 씨는 저한테 그 아이를 씻긴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말씀하셨죠. 옆에서 얌전히 보고 듣기만 하던 힌들리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는 소동이 웬만큼 가라앉자 아버지가 사오겠다고 약속한 선물을 찾으려고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힌들리 도련님은 14살이었지만 주머니에서 산산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이 나오자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캐시 아가씨는 주인 어른이 낯선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말채찍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그 성가신 아이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었어요. 덕분에 아버지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려는 꾸지람과 함께 한 대 얻어맞아야 했죠. 두 아이는 그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은 고사하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도 철이 들던 때라 그 다음날 아침에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 아이를 청계참에 버려두었죠. 우연인지 목소리를 듣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은쇼 씨의 방문까지 기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쇼 씨는 방에서 나올 때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어째서 그 아이가 거기에 있는지 추궁하셨고 저는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저는 비겁하고 몰인정하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클리프가 그 집안에 처음 오게 되었던 거랍니다.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쫓겨난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아이는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어렸을 때 죽은 그 집 아들의 이름이었지요. 그때부터 히스클리프는 그 아이의 성이자 이름이 되었답니다. 어릴 때 죽은 아이가 있었네. 캐시 아가씨와는 벌써 아주 가까워졌더군요. 하지만 힌들리 도련님은 그 아이를 미워했어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힌들리 도련님과 함께 그 아이를 골려주고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만큼 철이 들지 않았었고 마님 역시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아도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히스클리프는 무뚝뚝하고 참을성이 있는 아이 같았어요. 아마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힌들리에게 얻어맞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꽃이 필 때에도 숨을 한번 들이쉬며 눈을 크게 뜨고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듯이 행동했답니다. 히스클리프가 이렇게 참는 것을 알게 된 은쇼 씨는 그를 아비 없는 불쌍한 자식이라고 부르시며 당신 아들 힌들리가 그 불쌍한 고아를 괴롭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몹시 화를 내셨어요. 주인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히스클리프를 좋아하셨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든 다 믿으셨답니다. 히스클리프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말수 적은 아이였고 대부분 그 말이 사실이긴 했어요. 장난이 너무 심하고 고집센 말괄량의 캐시 아가씨보다 그를 훨씬 더 귀여워하셨죠.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처음부터 이 집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2년도 채 못되어 은쇼 부인이 돌아가시자 힌들리 도련님은 제 아버지를 자기 편이 아니라 압제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스클리프를 아버지의 예정과 자기의 특권을 가로챈 얄미운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자기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원한을 품었던 거죠. 저도 한동안은 힌들리 도련님 편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 제가 아이들 간호와 집안 살림을 동시에 맡게 되었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히스클리프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팠지요. 병세가 가장 심했을 때에는 제가 계속 침대 머리맡에 있어주기를 바라더군요. 제가 무척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할 만큼 철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아이만큼 묵묵히 잘 참아낸 아이도 없었어요. 간호를 받을 때 두 아이와 다른 그런 의젓한 모습을 본 뒤부터 그 아이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더군요. 캐시 아가씨와 힌들리 도련님은 간호하는 내내 저를 몹시 괴롭혔지만 그 아이는 마치 양처럼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온순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였죠. 히스클리프는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어요. 의사는 제 간호 덕분이라며 칭찬해 주었죠. 저는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칭찬을 받게 해준 장본인에 대해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힌들리 도련님은 마지막 동지를 잃은 셈이 되었죠. 그렇다고 히스클리프가 전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인님은 그토록 귀여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운 기색도 내비치지 않는 그 무뚝뚝한 아이의 어떤 점이 주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의아할 때가 많았지요. 히스클리프가 은인에게 불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둔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 어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자기가 말을 하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은쇼 씨에게 언젠가 장에서 망나니 2마리를 사와서 두 소년에게 1마리씩 주신 일이 생각나네요. 히스클리프가 더 잘생긴 망아지를 가졌는데 그 녀석은 얼마 안 가서 다리를 쩔뚝였어요. 그 사실을 안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말을 바꿔줘. 내 말은 싫어. 만약 바꿔주지 않으면 네 아버지께 어깨에 끔깨 먹던 내 팔을 보여드리고 네가 이번 주에 3번이나 나를 때렸다고 이럴 거야. 그러자 힌들리 도련님은 메롱하며 혀를 내밀어 보이고는 뺨을 후려 갈겼어요.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문간으로 도망가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그들은 그때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바꿔주지 않을 수 없을걸? 나를 때린 걸 이러면 넌 이자까지 더해서 맞게 될 테니까. 꺼져 이 개새끼야. 힌들리 도련님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감자와 건초의 무게를 대는 데 쓰는 저울 줄을 집어들고 위협했어요. 어디 던져보시지. 히스클리프가 가만히 서서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아버지만 죽으면 나를 내쫓겠다고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는지 일러 바칠 거야. 그 말을 듣고 네 아버지가 당장 널 쫓아내지 않는지 어디 한번 볼까? 힌들리 도련님은 정말 저울줄을 던졌어요. 히스클리프는 저울줄을 가슴에 맞고 넘어졌지만 곧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이에요.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당장 주인 어른에게 가서 다친 부위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주인 어른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차리시고는 힌들리 도련님을 혼내셨겠죠? 내 망아지 가져가 이 집시놈아. 힌들리 도련님이 말했어요. 그놈 타다가 목이나 부러져라. 그놈 갖고 지옥에나 떨어져. 이 거지 새끼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알량거려서 우리 재산을 모조리 뺏어가라고. 그러고 나서 네 정체가 사탄의 자손이란 걸 보여드려.
자, 데리고 가. 그놈이 네 골통을 차서 날려버리기를 바란다. 히스클리프는 망아지를 풀어서 마구간에 자기 칸막이로 옮겨 놓았어요. 그가 망아지 뒤로 돌아가고 있을 때 말을 마친 힌들리 도련님은 그를 쳐서 말의 발치에 넘어뜨리고는 자기가 바란 대로 되었는지 보지도 않은 채 재빨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 아이가 몸을 추슬려 일어나서 안장 따위의 말에 달린 물건들을 바꾸는 등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는 마음먹은 일을 모두 마친 뒤에야 조금 전에 맞아서 생긴 현기증을 깔아앉히려고 근처 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가 먹던 것은 말 때문이라고 해두자고 제가 설득하자 그는 순순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이상 무엇라고 말한데도 상관없었던 거지요. 정말이지 그는 그런 일을 겪고도 좀처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앙심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거였어요. 5. 세월이 지나면서 은쇼 씨의 몸은 쇠약해지셨어요.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원기를 잃으셨지요. 난로가에 앉아만 계시게 된 뒤로는 짜증이 무척 심해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역정을 내셨고 당신의 군의가 조금이라도 무시된다고 여겨지면 거의 발작을 일으키곤 하셨지요. 그분이 기여하는 그 아이를 누가 업신여기거나 못살게 굴 때면 특히 더 그러셨어요. 주인으로는 누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몹쓸 소리를 하지 않나 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셨어요. 당신이 히스클리프를 귀여워하니까 다들 그 아이를 미워하고 짓궂은 행동을 하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신 듯 했어요. 주인으로는 이러한 태도는 그 아이에게도 좋을 게 없었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쪽은 주인어른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히스클리프를 편애하시는 그분의 비위를 맞춰드렸고 그 결과 그 아이의 오만과 나쁜 성미를 조장한 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힌들리 도련님이 비아냥대는 것을 주인어른이 듣고 굉장히 화낸 적이 2번인가 3번 있었는데 그분은 지팡이를 들어 도련님을 때리려고 하셨지만 그게 잘 안되자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떠셨거든요. 마침내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힌들리 도련님을 대학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시자 주인어른도 동의는 하셨지만 별로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힌들리 녀석은 싹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없을걸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집안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주인어른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도 골치를 알아야 한다는 게 속이 상했거든요. 주인어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연세가 들어서 우라병에 걸리신 게 가족 간의 불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은 몸이 쇠약해지셨기 때문이지요. 어쨌거나 하얀 조셉과 캐시 아가씨 2사람만 없었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편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주인님도 워더링 하이츠에 갔을 때 조셉을 보셨겠지요? 그 영감은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굉장히 성가시고 독선적인 위선자였어요. 분명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설교와 이야기에 재주가 있어서 은쇼 주인어른에게 감동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어른이 점점 쇠약해질수록 더욱더 집안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며 방자해졌지요. 그 영감은 주인어른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일에 느긋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다그쳤지요. 힌들리 도련님을 망나니로 여기게끔 주인어른을 충동질했고 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히스클리프와 캐시 아가씨가 잘못한 일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두틀댔어요. 그러면서도 책임을 거의 캐시 아가씨에게 돌려 은쇼 씨가 좋아하는 그 아이를 축혀 세우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확실히 캐시 아가씨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신번,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우리 모두를 화나게 했지요. 아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저녁에 잠자러 갈 때까지 우리는 아가씨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한시도 안심할 수 없었답니다. 아가씨는 늘 활기가 넘쳤고
노래를 부르거나 깔깔대고 웃거나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 쉴 새 없이 입을 놀렸지요. 제 멋대로이고 생기발랄한 말괄량이기는 했지만 이 교구에서 아가씨만큼 예쁜 눈과 귀여운 웃음과 경쾌한 발걸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답니다. 어쨌든 아기는 없는 분이었어요. 일단 누구를 울리기라도 하면 그 옆에서 달래느라 어찌나 애를 썼던지 울던 사람은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가장 큰 벌은 히스클리프와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못살게 굴었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보다 꾸중을 많이 듣는 사람도 아가씨였어요. 아가씨는 소꿉놀이를 할 때면 안주인 역을 맡아서 동무들에게 마음껏 손찌검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몹시 좋아했어요. 저한테도 그랬는데 저는 얻어맞거나 명령을 듣는 건 질색이어서 번번이 대들었지요. 그런데 은쇼 씨는 아이들의 장난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이들을 언제나 엄하고 심각하게 대하셨어요. 캐시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아버지가 병약해지신 뒤로 무척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지신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죠. 주인 어른이 역정을 내며 꾸짖으시는 걸 아가씨는 오히려 재미있어 했고 그러면 주인 어른은 더 화를 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합시하여 나무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당돌하고 뻔뻔한 얼굴로 척척 말대꾸를 했죠. 조셉의 종교적인 저주를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심심하면 나한테도 와서 지분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죠. 이를테면 히스클리프가 아가씨 자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마음이 내킬 때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꾸며낸 거만함, 주인 어른은 이 거만함이 진짜인 줄 아셨습니다. 이 거만함이 아버지의 친절보다 히스클리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캐시는 온종일 온 힘을 다해 못되게 굴다가 밤이 되면 어리광을 부리며 화해를 청하곤 했어요. 캐시, 아버지는 너를 귀여워할 수가 없구나. 너는 네 오빠보다도 더 나빠.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네 어머니와 내가 너 같은 아이를 기른 것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구나.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들은 캐시는 처음부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용서 거부를 당하고 보니 감정이 무뎌져서 제가 옆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하면 도리어 깔깔 웃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은쇼 씨가 이 세상의 근심을 놓으실 때가 왔지요. 그분은 10월의 어느 날 저녁 난로가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집 주위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굴뚝 속에서도 바람이 왕왕거리는 날이었지요. 사나운 폭풍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있었어요. 저는 난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조셉은 탁자 근처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지요. 당시에는 일이 끝나면 하인들은 대개 거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캐시 아가씨는 앓고 난 뒤라 힘이 없었는지 아버지의 무릎에 기댄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아가씨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주인 어른이 잠들기 전에 아가씨의 고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가씨가 얌전하게 있는 것을 그분은 무척 흐뭇해하셨죠. 캐시야, 너는 어째서 늘 이렇게 착한 아이일 수 없는 거니? 하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자 아가씨도 고개를 쳐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어째서 늘 이렇게 좋은 분이면 안 되는 건가요? 주인 어른이 다시 역정을 내시자 캐시는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 주무시게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아주 나직한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주인 어른의 손이 뚝 떨어지고는 고개도 앞으로 푹 수그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깨시지 않게 움직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꼬박 30분 동안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어요. 조셉이 성경을 다 읽고 일어서며 주인 어른을 깨워서 기도를 드린 뒤에 잠자리에 드시도록 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오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조셉이 앞으로 다가가서 주인 어른을 부르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주인 어른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조셉은 촛불을 들고 어르신을 살펴보았어요. 조셉이 촛불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팔을 하나씩 잡고는 얼른 위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있도록 해. 오늘 밤엔 각자 기도해도 된단다. 조셉은 할 일이 있으니까 하고 속삭였죠. 먼저 아버지한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릴 테야. 캐서린 아가씨는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어르신의 목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엾게도 아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바로 알아채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두 아이 모두 애절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 그들과 함께 목 놓아 울었지만 조셉은 천국에서 성자가 되신 분을 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 되겠느냐고 말했죠. 조셉이 저한테 외투를 걸치고 기무턴으로 달려가서 의사와 목사를 모셔오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상황에서 의사나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비바람을 뚫고 가서 의사를 모셔왔답니다. 목사는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고 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는 일은 조셉에게 맡겨두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어요.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들은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는데 자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차분해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달래줄 필요는 없었죠. 두 아이는 저라면 떠올리지 못했을 기특한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이 세상의 어떤 목사도 그 아이들이 순진한 대화 속에 그려진 아름다운 천국보다 더 아름답게 천국을 그려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흐느끼며 두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우리도 모두 그런 아무 걱정 없는 천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6장 대학에 다니느라 멀리 떠나 있던 힌들리 도련님이 장례식 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온 게 아니겠어요? 우리도 놀라고 동네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죠. 도련님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태생인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돈이나 명성이 없었나 봐요. 힌들리의 부인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현관의 문턱을 넘고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눈에 들어온 모든 물건에 협조게 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장례식 준비와 거기 와 있는 문상객들만 빼면 모든 상황에 만족해 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답니다. 제가 아이들 옷을 입히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나보고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방에 앉아 부들부들 떨며 양손을 꼭 맞잡은 채 되풀이해서 물었죠. 다들 아직 안 갔어요? 그러고는 검은 상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마치 히스테리에 걸린 사람처럼 격한 감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흠칫 놀라 부르르 떨더니 종내는 울음을 터뜨렸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죽는 게 너무 두렵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만큼이나 죽을 날이 먼 사람처럼 보였어요. 몸이 다소 가냘 편이긴 했지만 아주 젊었고 싱싱한 피부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면 몹시 헐떡거렸고 갑자기 조그만 소음이라도 들리려 치면 놀라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때때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이 어떤 병을 예고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를 가여워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로그드 씨, 이 고장 사람들은 상대편에서 먼저 마음을 주지 않는 한 대체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힌들리 도련님은 객지에 나가 있는 3년 사이 상당히 변해 있었어요. 몸은 여위었고 건강하던 혈색이 없어졌고 말세나 차림새도 아주 달라져 있었지요. 그분은 돌아온 바로 그날 그 실은 자기가 쓸 테니 조셉과 저는 이제부터 건물 뒤쪽 부인을 쓰라고 하더군요. 실은 비어있는 작은 방에 양탄자를 깔고 도배를 해서 그 실로 쓰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분의 부인이 그 실의 흰 바닥과 빨간 불꽃을 내며 타는 큼직한 벽난로, 백납 접시와 도자기 찬장이며 계집, 그리고 늘 앉아있는 곳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걸 무척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부인을 위해서 따로 방을 꾸미려는 계획을 접었나 봅니다. 그의 부인은 또한 세 식구 중에 어린 시누이가 있는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서린 아가씨에게 혓짤배기 소리로 이야기도 해주고 뽀뽀도 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선물도 많이 주며 절 무척 귀여워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 애정이 시들해졌지요. 부인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면 젊은 주인은 폭군이 되곤 했어요. 히스클리프가 싫다는 그녀의 몇 마디 말은 그 아이에 대한 그의 오래된 정오를 그대로 살려내기에 충분했어요. 젊은 주인은 함께 지내던 히스클리프를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버렸고 목사에게 글을 배우던 것도 중단시키고 대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여느 일꾼과 마찬가지로 고된 일을 시켰지요. 히스클리프는 하인으로 전락한 이런 상황을 처음에는 잘 견뎌냈답니다. 캐시 아가씨가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들판에서 함께 일하고 놀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둘 다 야만인처럼 거칠게 자라날 게 뻔했어요. 젊은 주인은 자기 눈에 띄지만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요일에 교회에 보내는 것도 챙기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조셉과 목사님이 그의 무관심을 나무라면 그제야 생각이 난 듯 히스클리프에게는 매질을 하고 캐서린 아가씨에게는 정찬이나 저녁을 굶기라고 명령하곤 했어요. 그 두 아이는 아침에 황야로 달아나서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했어요. 나중에 벌을 받는 것처럼 차츰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에 대한 벌로 목사님이 캐서린에게 아무리 많은 장을 외우라고 시키고 조셉이 팔이 아프도록 히스클리프를 때려도 두 아이는 다시 함께만 있게 되면 그리고 직구전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순간만 되면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저는 그들이 나날이 더 무모해지는 것을 보고 잔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혼자 숱하게 울었어요.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 조금이나마 저한테 마음을 기대고 있는데 그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에는 아이들이 떠들어 있어였는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대수롭지 않은 일로 거실에서 쫓겨났는데 제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러 가보니 어디에도 없었어요. 온 가족이 위아래 청으로 마당과 마룻간으로 다 찾으러 다녔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힌들리 서방님은 문을 모두 잠그라고 하고는 그날 밤에는 누구도 그 아이들을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어요.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누울 수 없었답니다. 비가 오는데도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밖에 무슨 기척이 없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문을 열어줄 작정이었죠. 잠시 후에 길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초롱 불빛이 대문 쪽에서 비쳐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문을 두드려서 은쇼 씨를 깨울까봐 소를 뒤집어쓰고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히스클리프 혼자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요. 캐서린 아가씨는 어디 두고 너 혼자야?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 제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서르시 크로스 저택에 있었어. 나도 거기에 있고 싶었지만 그 집 사람들은 도무지 예의를 몰라서 내게는 자고 가라고 하지 않더군. 저런 또 한바탕 꾸중을 듣겠구나. 쫓겨나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대체 서르시 크로스 저택까지 뭐하러 갔어? 그건 뭐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시 크로스고. 젖은 옷이나 좀 갈아입고 다 얘기해 줄게, 넬리. 그가 대답했어요. 이 스러시 크로스, 이게 드러시 크로스 맞습니다. 여기는 덜하고 여기를 써라 했네요. 저는 주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러고는 히스클리프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촛불을 들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 아이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캐시와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팔레트로 해서 도망을 쳤어. 돌아다니다 보니 그레인지 저택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언뜻 보이더라. 그래서 린턴 집안에서도 일요일 저녁에 어른들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불가에서 눈알이 탈 정도로 불을 쬐는데 아이들은 구석에 서서 벌벌 떨고 있나 가보고 싶어졌어.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설교집을 읽고 머슴한테 교리문답을 받아 옳게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 이름이 줄줄이 이어지는 성경의 세로단 전체를 외우라고 할 것 같아? 자기 집처럼 그렇게. 아마 그러지 않겠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 집 아이들은 틀림없이 착할 테니까 너희처럼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거야. 설교는 그만두어 넬리.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그 집 숲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 그 경주에서 캐서린이 완전히 졌어. 캐서린은 맨발이었거든. 늪에 빠뜨린 캐서린 신발은 내일 넬리가 찾아줘. 우리는 부서진 울타리 사이로 기어들어가 길을 더듬어 올라가서는 응접실 창문 및 화단의 자리를 잡았어. 거기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 그때까지 더 창도 닫지 않았고 커튼도 반밖에 쳐놓지 않았더군. 받침돌 위에 서서 창턱에 매달리니까 우리는 둘 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 아, 정말 아름다웠어. 바닥에는 진홍빛 양탄자가 깔려있고 의자의 탁자에도 진홍빛 보가 씌워져 있고 하얀 천장에는 금빛 해가 둘려져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는 은빛 사슬에 매달린 유리 장식들이 작은 초에서 나오는 불빛을 은은하게 흘려보내고 있었지. 린턴 부부는 거기에 없더군. 에드거와 그 여동생이 응접실을 독차지하고 있었어. 그럼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같았으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을 거야. 넬리가 착하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사벨라, 그 캐시보다 1살 어리니까 11살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벨라는 한쪽 끝에 누워 마치 마녀들이 뜨겁게 달군 바늘로 자기를 찌르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어. 그게 나중에 히스클리프 에드거는, 이거는 캐서린 남편이 됩니다. 에드거는 벽난로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탁자 한가운데서는 강아지 한 마리가 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저댔어. 서로 니 탓이라고 나무라는 말을 들어보니 둘이서 그 개를 거의 두동강이 날 만큼 잡아 당기고 있었던 거야. 바보 같은 것들. 그 따뜻한 털뭉치를 누가 안을지 싸우며 서로 뺏으려고 하더니 그 다음엔 서로 너나 가져라 하고 우는 꼴이라니. 나 원참. 그게 그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더라고. 우리는 그 응석바지들을 비웃으며 큰 소리로 웃었어. 내가 캐서린이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 실 전체를 독차지한 채 바닥을 구르고 악성에 울면서 노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나는 골백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곳의 내 처지를 스르시 크로스 저택의 에드거 린턴의 처지와 바꾸지 않을 거야. 설령 조셉을 집 꼭대기에서 내던지고 이 집 정면을 힌들리의 피로 칠할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다 해도 말이야. 쉿. 제가 말을 막았어요. 히스클리프, 캐서린 아가씨가 어떻게 그 집에 남게 되었는지 아직 얘기 안 했지? 우리가 웃은 것까지 얘기했어. 그 집 아이들이 우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쏜살같이 문간으로 달려왔어. 잠시 조용하더니 소리를 지르더군. 아, 엄마, 아, 아빠, 이리 와보세요. 빨리요. 이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아우성을 쳤어. 우리는 더욱더 겁주려고 일부러 무서운 소리를 내며 놀려줬어. 그런데 그때 빗장을 당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창턱에서 뛰어내리고는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캐시의 손을 잡고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캐시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야. 도망쳐, 히스클리프. 얼른 도망쳐. 이 집 사람들이 풀어놓은 불도그가 나를 물고 있어. 하고 캐시가 속삭였어. 넬리, 정말 그놈이 캐시의 뒷발꿈치를 물었지 뭐야. 그놈이 음흉하게 코를 킁킁대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도 캐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 정말 그랬어. 캐시는 미친 암소의 뿔에 찔렸어도 울부짖는 걸 창피하게 여겼을 거야. 그래도 나는 소리를 질렀어. 이 세상 어느 악마보다도 더 무섭게 고래고래 욕을 해댔어.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서 개의 아가리에 쑤셔 넣고는 목구멍으로 힘껏 밀어 넣었지. 막판에 짐승 같은 머슴이 초롱을 들고 나타나더니 이렇게 소리치더군. 꽉 물고 있어. 스컬크 꽉 물어. 하지만 스컬크가 물고 있는 게 캐시인 걸 보자 어조가 달라졌어. 개의 목을 졸라 떼어 놓았더니 개는 큼직한 자주색 혓바닥을 한 뼘이나 늘어뜨리고 쭉 늘어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침을 줄줄 흘리더라고. 머슴이 캐시를 부축해서 일으켰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랬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 머슴은 캐시를 집으로 안고 들어갔고 나는 저주와 복수의 말을 내뱉으며 뒤를 따랐어. 로버트, 뭐가 잡힌 거야?
린턴 씨가 현관에서 소리를 치더군. 스클크가 계집아이를 하나 붙잡았어요. 하고 머스비 대답했어. 그리고 여기 사내놈도 있어요. 라고 덧붙이며 나를 꽉 움켜잡았지.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도둑놈들이 이 아이들을 창문으로 들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잠든 뒤에 저희 패거리에게 문을 열게 해서 손쉽게 우리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입 닥치지 못해 이 주둥이 더러운 도둑놈아. 이런 짓을 했으니 너는 교수대로 가게 될 거다. 주인들은 총을 치우지 마세요. 그래 알았네 로버트. 그 바보 같은 영감이 말하더군. 악당놈들이 어제가 소장료 받는 날이라는 걸 귀신같이 알고 우리 집을 털려고 한 게로군. 이리로 들어오게. 내가 그 애들을 맞이할 테니. 이봐 존, 문고리를 걸어서 문단속을 하게. 제니는 스클스에게 물 좀 주고 겁도 없이 치안 판사 집에 그것도 안식일에 침입하려 한다니. 이놈들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 여보 메리 이리 좀 와보구려. 아이는 아이니까 무서워하지는 말고. 그런데 이놈 이거 얼굴 찌푸리는 것 하며 확실히 악당티가 나는구만. 이런 놈은 천성이 얼굴뿐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기 전에 당장 교수형에 처하는 게 이 고장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그 집 주인은 나를 샹들리에 아래로 끌고 갔고 린턴 부인은 코에 안경을 걸치고 무서워서 벌벌 떨더군. 겁쟁이 아이들도 살그머니 다가왔는데 이사벨라는 혀 짤배기 소리로 이렇게 쫑알대더군. 아 무서워 아빠. 그 애를 지하실에 가둬요. 저번에 내가 길들여 놓은 꿩을 훔쳐간 점쟁이 아들과 똑 닮았네. 그렇지 않아 오빠? 그들이 나를 살피는 동안 기운을 차린 캐시가 이사벨라의 마지막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 에그드 린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캐시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그제야 겨우 캐시를 알아보더군. 넬리도 알겠지만 그 집 아이들과 우리는 교회에서 마주치곤 했잖아. 다른 데서는 만날 일이 좀처럼 없었지만 말이야. 저 애는 은쇼씨 딸이에요. 보세요. 스클크가 그 애를 물었어요. 발에서 피가 나요. 하고 에드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속삭였어. 은쇼씨 따님이라고? 말도 안 돼. 린턴 부인이 외치더군. 은쇼 양이 집시와 이 근방을 돌아다닐 리가 있겠어? 그런데 상복을 입은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니? 저 아이 오빠가 너무 무관심한 탓이야. 나를 보고 있던 린턴 씨가 캐서린 쪽으로 돌아보며 소리쳤어. 목사님한테서 들었는데 그 오빠란 사람이 저 아이를 완전히 이교도처럼 자라게 방치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은 누구지? 어디서 이 녀석을 알게 되었을까? 옳거니 이놈이 죽은 은쇼 씨가 리버풀에 갔을 때 주워온 아이로군. 동인도인 뱃사람이 뿌린 씨이거나 아메리칸 인디언 아니면은 스페인인 뱃사람이 버리고 간 아이일 거야. 어쨌든 지독한 아이예요. 린턴 부인이 말했어. 점잖은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까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욕짓거리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나는 욕을 또 한바탕 퍼부어 주었어. 화내지 마 넬리. 그러자 로버트를 시켜서 나를 끌어내더군. 나는 캐서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로버트는 나를 뜰로 끌고 나가더니 초롱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내가 한 짓을 은쇼 씨에게 반드시 알리겠다고 얼러대며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어. 그 집의 커튼 한쪽이 아직 열려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엿보던 장소로 가서 다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지. 캐서린이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 큼직한 창유리를 산산히 부셔버릴 작정이었거든. 캐서린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더군. 린턴 부인은 우리가 몰래 빠져나가려고 설적한 소젖지 않은 한여의 회색 외투를 벗겨주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캐서린에게 무엇라고 타이르는 것 같아서. 캐서린은 은쇼가의 아가씨니까 나와는 대우가 달랐지. 하녀가 더운 물을 한 대야 가지고 와서 캐서린의 발을 씻겨주었어. 그리고 런턴 씨를 큰 잔에 니거스주, 이것은 따뜻한 물에 포도주, 설탕, 레몬 등을 넣은 음료입니다. 니거스주를 타주었지. 이사벨라는 수북이 담긴 과자 한 접시를 캐시의 치마폭에 쏟아주었고 에드그는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입을 해 불린 채 캐시를 쳐다보고 있었어. 좀 있다가 그들은 캐시의 아름다운 머리칼을 말려서 빗겨주고 큼직한 슬리퍼를 신겨서 캐시가 앉은 의자를 벽난로 앞에 밀어주었어.
캐시는 강아지와 스컬크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먹는 스컬크의 코를 잡아당기며 매우 즐거워했어. 그래서 나는 캐시를 그 집에 두고 그냥 오기로 했지. 캐시를 바라보는 린턴과 사람들의 멍한 푸른 눈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 캐시의 매혹적인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된 거겠지? 그들은 캐시를 찬탄의 눈길로 쳐다보았어. 캐시는 그들보다, 아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멋있잖아. 안 그래 넬리? 이번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빚을 거야. 라고 저는 대답하고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지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히스크리프, 두고 봐. 힌들리 서방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 제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적중하고 말았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힌들리 서방님은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게다가 이튿날 아침 린턴 씨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젊은 주인인 서방님에게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훈계를 늘어놓았어요. 이에 자극을 받은 힌들리 서방님은 집안 단속을 해야겠다고 했죠. 히스클리프는 매질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캐서린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걸면 당장 쫓아내겠다는 통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캐시가 돌아오면 은쇼 부인이 적당히 감독하기로 했어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영리하게 기술적으로 해볼 작정이었죠. 강제로 해봐야 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